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21개 다핵도시 공약을 낸 걸 보고 이거 표절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이 생각하는 다핵도시가 개념이 거의 비슷한가요? 저는 박영선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 때 21개 다핵도시로 한다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베껴도 좀 제대로 베꼈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우상호 민주당 예비후보가 박영선 후보께 누님 서대문구는 없어지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21세기니까 21. 저도 그 얘기 듣고 2021년에 깜짝 놀랐습니다. 선거가 있으니까 21. 네. 그러니까 조은희 표, 또 박형준 표 이렇게 짜집기 한 거 아닌가. 저 지금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1개 다핵도시를 들으면서 거기다가 뭐 각 그 중심부마다 무슨 뭐 수직공원. 네. 수직 정원을 만든다는 수직 정원, 말씀을 네. 듣고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예, 국민의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경선 토론회 서울을 바꾸는 힘 마수토론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여러분도 보셨듯이 기호 1번 오신환 후보, 기호 3번 나경원 후보가 토론을 했죠. 자, 이제 2부 토론을 해주실 두 분의 후보 잠깐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왼쪽입니다. 기호 4번 조은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저의 오른쪽에 계시죠. 기호 2번 오세훈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세훈입니다. 예, 앞서 1부하고 똑같은 형식입니다. 각 2분씩 비전 소개해 주시고요. 16분씩 각자 이제 상호 토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분씩 마무리 토론해 주시면 되는데요. 시간 제가 칼같이 끊을 테니까 약간 충분히들 말씀해 주시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개입을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너무 혼자 연설하지 마시고 그럼 제가 개입을 할 거니까요. 그거 잘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부 토론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기호 4번 조은희 후보께서 2분간의 비전 발표해 주시죠. 예,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일 잘하는 참신한 일꾼 기호 4번 조은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설 연휴에 문재인 대통령 참 염치 없는 분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은 방역 수칙 지키시느라 부모님께 세배도 못 갔는데 대통령 내부는 경호원과 카메라까지 대동하고 장보기 쇼 웬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 효도 정부 아닙니다. 불효 정부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가장 필요하신 어르신들 백신 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표절 후보입니다. 조은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 25개 다핵도시 공약 베꼈습니다. 저 조은희 실력으로 박영선 잡고 문재인 정부 심판하는 승부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최초의 여성부시장, 유일의 야당구청장으로서 일 잘한다, 야무지다, 정치 감각 있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리풀 원두막, 횡단보도 그늘막을 만든 정성으로 재산세 반값 밀어붙인 그 뚝심으로 정권 교체, 서울시장 승리 이뤄내겠습니다. 유일하게 야당 구청장으로서 강남, 서초 다 쓰러질 때 혼자 살아남은 보수의 자존심, 조은희를 밀어주시면 조은희가 후보가 됩니다. 조은희가 후보가 되면 승리로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이번엔 기호 2번 오세훈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 시간 2분입니다. 예. 이번 4월 7일 날 치러지는 선거는 문재인 정부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국민 60%가 그렇게 믿고 계시는 게 여론조사 결과 확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4명의 든든한 후보가 혼연일체가 돼서 멋진 경쟁을 하고 원팀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테스형 나훈아 선생님의 말씀처럼 국가가 위기 시에 나라를 구한 것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노론 소론도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나라를 구한 것은 의병들이었습니다. 그 의병 정신으로 이번에 서울시를 야권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년 정권교체에 교두보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 정부 정말 파렴치합니다. 60만 원의 생활비로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보낸다. 참 뻔뻔한 이야기를 겁도 없이 합니다. 경력증명서 위조하고 생계형으로 시민단체 활동하면 장관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식이 무너졌고 원칙도 없습니다. 참으로 후화무치한 문재인 정부, 이제 심판의 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세호는 경험입니다. 심폐소생술에 투입되는 긴급 지원군처럼 교체투수처럼 선거 다음 날부터 열심히 뛰어서 바로잡겠습니다. 전임 시장의 잘못으로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강남북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졌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다시 뛰는 서울시 만들어서 그 유능함으로 정권 교체에 신뢰감을 드리고 반드시 정권 찾아오는 선발투수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대1 맞수 토론이 시작할 텐데요. 일부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주제는 서울 현안이고요. 발언 총량제입니다. 16분씩 각자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까? 예, 먼저 시작하시죠. 네, 오세훈 후보님, 방금 모두 발언에서도 박원순 전 시장,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무능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후보님의 주택 공급 대책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동안 다른 후보들은 물량 위주로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74만 6천 가구를 공약을 했고요. 60만 가구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저는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것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해본 경험에 의하면 1년에 공급할 수 있는 숫자가 한 7, 8만 호 정도가 여태까지 평균 수치였습니다. 많이 공급할 때 한 10만 호 정도 됐었기 때문에 임기 1년, 한 번 더 해야 5년인 시장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말씀드린 수치가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정상화하는 것 18만 5천 호 가능하고요. 그 외에 장기전세주택이나 상생주택 같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그리고 모아주택이라고 발표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모아주택, 상생주택으로 한 10만 가구 그리고 서울시가 그동안에 추진해오던 것 합해서 한 36만 가구 정도를 5년의 맥시멈으로 보고 그 대신 1년 내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한 10만 호 가까이 됩니다. 이 서울시 정부가 바로 풀어줘도 될 만한 것들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놓은 게 이것저것에 많이 있습니다. 이거 취임하자마자 풀면서 바로 신속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 후보님 말씀 들으니까 시장 지내신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오 후보님 1년에 7만 2천 호 공급인데요. 네. 평균 나누면 전임 박원순 시장 때 평균 1년에 몇만 호 공급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5만 호 전후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국토부 통계를 어제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1년에 7만 7천 호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요? 본 통계가 네. 좀 다른 모양이네요. 네. 예. 그런데 오 후보님 공약과 보면 박원순 전 시장님이 공급하신 그 주택 수랑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공급하신 그 주택 수를 빼고 플러스 36만 호인지 아니면 똑같은 건지. 네. 이 정부에서 지금 그 이사대책이라고 내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만 그대로 둬도
상당한 속도가 날 수가 있는데 이 정부는 지금 그걸 틀어막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2사 대책도 공공주도 대책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박원순 시정 할 때보다도 더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시장은 들어가가지고 국토부와 협상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변창흠 국토부 장관, 과거에 박원순 시정 때 재개발 재건축을 민간을 틀어막고 공공을 해야 된다고 우기면서 주택 공급을 막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와의 협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필요한 물량 최소한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말하자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방해에도 불구하고 공급할 수 있는 숫자가 이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최소한의 기준을 뭐 빌공짜 공약이 안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물량 공급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원순 전 시장과 문재인 정부의 공급 부족 때문에 지금 부동산 이 사태가 났는데 공급을 박원순 전 시장 때와 비슷하게 하시겠다. 지금 이 정부가 변창흠 장관이 공급하는 대책, 그 대책이 30만 호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공급이 덜 된다. 그러니까 박 시장 때만큼 하시겠다. 이 뜻으로 들려서. 거기는 통계 수치상 좀 그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시장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대형 택지 개발을 몇 개 해놓고 나온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마곡지구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전임 시장 덕분에 공급한 그 숫자가 많이 그러니까 늘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에는 국공유지를 비롯해서 민간에서 쓸 수 있는 가용한 토지가 이제 고갈돼서 없습니다. 지금은 공급을 하려면 전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하든가 원래 있던 건물들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빈 땅에다가 짓는 거하고 속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허무는 것까지,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추진이, 제조, 8단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8단계. 네. 예, 그래서 평균 10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한다면 박원순 시장은 전임 정부 덕분에 쉽게, 전임 시장 덕분에 쉽게 했던 것을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하면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 초기보다 최근 4년간 평균 8만 호고 초기 때는 그거보다 더 공급량이 줄었거든요. 그럼 제가 다시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오 후보님이 시장 시절 5년 동안 1년의 평균 주택 공급량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공급했던 숫자를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당시에는 사실은 준비 단계였던 게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발산지구, 마곡지구 기억하시는 그런 4-5군데의 그 택지 개발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시내 전역에서 이루어졌죠. 아까 말씀하셨던 10개 이상의 단계 중에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게 많았고요. 그 기초를 놓은 덕분에 후임 시장이 그 혜택을 누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해가 갑니다. 아, 이게 왜 전반기에 후반기에 숫자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은 그것을 그런 식으로 연 단위로 통계를 내면 그런 착시 현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나중에 그 국감할 때인가요? 그 민주당의 정동영 후보가 박원순 시장님, 오세훈 시장 때 훨씬 더 주택이 많이 공급이 됐고 특히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더 많이 공급됐습니다. 이렇게 질타하던 모습을 아마 기억나실 것이고 보도됐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때 주택이 7만 7천 호 연간 공급된 것은 오 후보님 시장 시절에 기반을 많이 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 후보님 이제 주택 공급은 제가 통계를 보니까 1년에 5만 4천 호 공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임 이명박 시장이 공급량을 줄였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네. 기억하시다시피 그때 가재울 뉴타운이나 장위 뉴타운이나 저기 은평 뉴타운 같이 뉴타운, 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 있었고 전임 시장님 때 시작된 택지 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라서 어느 시장이 얼마나 공급했다 이렇게 통계를 내서 그걸로 당신은 조금 했다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오 후보님의 주택 공급 양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기왕 비슷한 거니까요.
7층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7층 규제를 해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층으로 용적률은 어떻게 해제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네. 이제 일반 시민 여러분들은 그게 숫자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서울에는 전용 주거지가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2종만 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2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발표할 공약인데 서울시의 용적률 체계를 다 바꾸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원래 250%인데 이제 200%를 지금 서울시가 낮춰놨죠. 그렇죠. 그거를 네. 50%를 더해드리면 7층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뭐 10층으로도 올릴 수 있고 15층으로도 올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 시내 전역에 분포한 1, 2,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전부 300%로 올리는 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8, 90년대에는 400%까지 줬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서울시가 자꾸 300%, 250% 이렇게 낮춘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의 신축 주택이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성이 없으니까 건물주, 토지주들이 시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바꿀 계획인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지금 허물고 새로 짓고 싶어도 사업성이 없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사업에 달려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건축 경기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생기고 신규 주택도 공급이 된다. 이런 구상입니다. 네, 저는 전체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 거꾸로 돌아가면 이노근 노원구청장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오 후보님이 시장 시절이실 때 똑같이 2종 7층 규제, 용적률 규제 좀 해제해달라 건의했는데 그때는 안 들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주택 공급도 1년에 5만 4천 원인데 안 듣고 지금은 그래도 8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또 과감하게 하시니 좀 어떤 입장이 바뀌셨는지 또 그때는 제가 또 하나 또 더 말씀드리면 구로하고 금천은 이게 평평한 거의 저는 지평야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용적률을 준주거처럼 400%든 이렇게 해서 마용성처럼 뭐 54층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그 두 가지 의견 여쭙니다. 예, 당시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지요. 그때는 리먼 브로더스 경제 위기가 터져서 사실은 집값이 굉장히 안정될 수 있는 바탕이 있었고요. 경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경기를 부양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시기였습니다. 사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을 완전히 바꾸어서 건축 경기를 다시 살려야 된다는 어떤 인센티브로 활용할 필요가 없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고민을 덜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든 빠른 속도로 건물주, 토지주들이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시도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수단을 구사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이 그동안 지나치게 억제해놨던 용적률 규제를 풀 수 있는 적기다. 더군다나 경제 상태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경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거든요. 서울 시내. 그래서 건축 경기도 살릴 겸 일자리도 만들 겸 그리고 부족한 집도 공급할 겸 해서 이번이 바로 용적률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상업지역까지 늘린다 하는 구상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셨죠? 구로금천. 예, 구로금천 쪽에 페이스북에 쓰신 글을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GBL 쪽에 20만 가구의 신축 주택을 공급하겠다. 맞습니다. 조은희 구청장님 그동안에 서울 시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현장 감각을 익히고 현장에 대한 느낌을 쓰신 걸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봤는데 서울은 전체적으로 볼 때 동북권은 배두탄화되어 있습니다. 주거는 많고 업무시설은 없습니다. 반대로 정반대편에 있는 서남권은 업무시설은 꽤 있고 중공업지역 땅도 많은데 주거가 아직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남권을 비롯해서 이 비강남 지역은 좀 더 용적률 규제를 많이 풀어서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본적인 서울시의 비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서남권은 준공업 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준공업 지역을 과감하게 용적률 한 700%까지 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불이 붙을 거고요. 네, 네.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요즘에
그 토론 준비를 하면서 우리 조은희 후보님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제일 감동을 받은 걸 하나를 꼽으라면 공유 어린이집입니다. 사실은 서울의 어머님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계시고 특히 한 2-3살, 3-4살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들, 부모님들은 참 고통을 겪으시는데 공유 어린이집으로 정말 예산 안 들이고도 그 대기 아동수도 줄이고 했는데 그 시스템이 과연 서울시장이 되면 전 서울시로 전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그 구조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서초구청장에 취임해서 보니까 전임 구청장님들보다 제가 10배, 1년에 10배씩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제조기라는 별명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국공립 대기가 해소될 줄 알았는데 대기는 어머님들이 저 만나면 구청장님 고맙긴 한데 좀 더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해봤더니 한 지역에 어떤 지역은 3세아 반이 굉장히 대기줄이 길고 뭐 4세나 2세는 비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다른 지역엔 0세아 대기는 그냥 2-3년이 있어야 되는데 3세아 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마다 수급 불균형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5개, 7개 어린이집을 벨트로 묶었습니다.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범 사업인데도 대기줄이 40% 줄고 부모님과 또 교사들 만족도는 93%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구에 어린이집 절반이 지금 공유 어린이집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전역에 이 공유 시스템을 도입해서 국공립도 많이 짓고 수급 불균형도 해소하는 그런 뭐 약간 일머리 있는 보육 대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정말로 그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우리 둘이 호흡 맞춰서 일하던 시절에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게 그때 새로 도입이 돼가지고 예산 많이 안 들이고 새로 짓지 않으면서도 많은 부모님들이 그 혜택을 보셨는데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 서초구에서 이렇게 정말 괜찮은 형태로 바람직한 형태로 실험이 되는 걸 보면서 정말 이런 게 진정한 위민 행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한여름에 정말 이건 정말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서초구발로 시작된 그게 인공 그늘막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름이 뭐죠? 횡단보도 그늘막입니다. 횡단보도 그늘막이 이제 전 서울 시내에 다 퍼졌는데 네. 아마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이렇게 정말 그 위민 행정에 저는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자치구가 모범 사례를 만들어서 전 서울시에 뭐 거의 이제는 뭐 예외 없이 실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취업을 못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데 제가 지난주에 청년 대책을 몇 개 내놨습니다. 제가 청년 취업 사관학교라는 걸 내놨는데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건대 서초구에서 블록체인 그 교육과정을 만든 걸 보면서 일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직업을 취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 그 시스템도 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토론회가 되게 재미없다고 느낄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칭찬 분위기여서. 근데 이제 서리풀 원두막인데요. 횡단보도 그늘막은 1도의 정성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후 위기여서 횡단보도에 서면 굉장히 어르신들 또 임산부들 다 힘들어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얼굴에 김이 낄까봐 이렇게 가르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연구해서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해서 그늘막을 세웠습니다. 처음에 2개 시범 사업할 때는 서울시가 막지 않았는데 박원순 전 시장이 막았습니다. 도로법상 적치물 위반이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해도 제가 그거를 밀어붙인다고 저를 감옥에까지 보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했는데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도로법 그 규칙도 바뀌게 됐습니다.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서초구 스타일로 해라.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도 어디서도 보게 됐는데 저는 행정을 하면서
국민과 시민의 생활을 위한 것이면 용기를 가지고 그냥 밀어붙여도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다핵도시라고 하는 25개 다핵도시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지난번에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21개 다핵도시 공약을 낸 걸 보고 이거 표절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이 생각하는 다핵도시가 개념이 거의 비슷한가요? 저는 박영선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 때 21개 다핵도시로 한다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작년에 국회 포럼에서 또 제 책에서 서울시는 25개 다핵도시로 따로 또 같이 가야 된다.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과 예산을 상당 부분 자치단체로 이양해서 자치단체별로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송파는 인구가 67만, 그게 전주와 비슷하거든요. 어떤 구는 학교가 필요하고 어떤 구는 어린이집이 필요하고 어떤 구는 주택이 필요하고 어떤 구는 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권한을 예산과 대폭 이양해서 따로 똑같이 유기적으로 25+1 서울이 세계적인 메가시티다 그랬는데 거기에 25를 21로 숫자 4개를 줄였어요. 그러면 행정은 어떻게 되냐, 기초단체장의 이방권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참 행정을 모르신다. 베껴도 좀 제대로 베꼈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우상호 민주당 예비후보가 박영선 후보께 누님 서대문구는 없어지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25개 다핵도시로 그렇게 기초단체장한테 권한과 예산을 좀 이양을 하고 서울을 5개 혁신 클러스터로 해서 그 5개 혁신 클러스터 내에서 직장과 집이 좀 가까이 있어서 출퇴근 시간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제 개념인데 그것을 엉뚱하게 이렇게 21세기니까 21, 저도 그 얘기 듣고 2021년에 깜짝 놀랐습니다. 선거가 있으니까 21.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박영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님이 15분 컴팩트 도시를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은희표 또 박형준표 이렇게 짜집기 한 거 아닌가. 박영선 장관은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출신인데 기업의 신기술을 보호해야 될 수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부산시장 예비후보의 공약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네. 베끼고 또 발표하시는 걸 보고 저 지금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1개 다핵도시를 들으면서 거기다가 뭐 각 그 중심부마다 무슨 수직공원. 네. 수직 정원을 만든다는 수직 정원, 말씀을 네. 듣고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사실은 요즘에 도시건축학자들이 15분 슬세권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택트 시대, 집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집 근처에서 운동도 하고 여가 생활을 공원도 즐기는, 있고, 네. 그렇죠. 녹지공원도 있고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되도록이면 생활권 근처에서 모든 게 해결되는 슬리퍼 신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모든 생활 편의 시설이 존재하는 그런 다핵 구조를 만들자는 거는 사실 요즘에 유행처럼 건축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지나치게 보편화해서 21개 다핵도시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좀 안타까웠고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지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사실은 이게 현안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 공약을 했는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할 때 들어가는 예산 마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제가 7년 전부터 학자들과 전문가들과 연구하면서 또 해외에도 갔다 오면서 했는데 지금 그게 참 똑똑한 사업이 됐습니다. 교통 문제 해결하고 환경 문제 해결하고 또 주택 문제 일부 해결을 하면서 예산 재달 지원도 가능한데 우선은 공사비가 3조 5천억이 듭니다. 그런데 교통섬 3만 6천 평을 매각해도 그 공사비는 나옵니다. 추가로 이 10차선인데 10차선 바깥에 한 60m 시설 녹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한 9만 평이 되는데 이걸 2, 3만 평만
매각을 해도 거기에 통일로 교통지역 이제 구파발에서 은평 가지올 뉴타운, 은평 뉴타운 잘 아시잖아요. 네. 거기 교통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구파발에서 강남까지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30분 강남북 지하고속도로를 크게 예산 안 들이고 뭐 물론 서울시의 마중물 예산은 필요하겠지만 가능하다 이런 좀 업그레이드된 구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박영선 후보가 그대로 가서 제가 업그레이드된 30분 이 은평구 또 서울 서북구의 교통 문제는 미처 못 보셨나 봐요. 그냥 도로를 지하화한다는 것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입체화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똑같아서 제가 그것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조은희 후보님 구상에 의하면 그 6.8km인가요? 네, 6.8km. 6.8km 위에 주택은 몇 채가 들어갑니까? 주택은 15,000호에서 2만 호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녹지 공간은 그럼 몇 %나 되나요? 그렇게 하면? 녹지 공간이 거의 지금 10차선 그 구간은 전부 녹지 공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설 녹지. 지금 경부고속도로 가면 방음벽이 있지 않습니까? 방음벽과 다른 아파트 사이에 그 시설 녹지가 9만 평이 있습니다. 그 9만 평에 조금 나지막하게 한 20평 정도로 지으면 사실은 반값 아파트가 아니고 5분의 1값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죠.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 비율 중에 그 상부 면적 중에 몇 %나 녹지고 몇 %나 주택이 들어가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거의 60% 이상이 녹지입니다. 예, 그 정도 되면 교통결절점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을 집어넣어서 아까 말씀하신 3조 5천억을 뽑고도 남음이 있다. 네. 3조 5천억. 네. 사실은 제가 이걸 왜 자꾸 여쭤보냐면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30만 호를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토지임대부로 공급하겠다. 그래서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토지임대부로 하려면 국경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는 빈 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30만 호를 토지임대부로 공급하려면 서울시 소유의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더니 완전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박영선 후보님이. 네. 전혀 기초가 흔들리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그렇게 했더니 그 방법론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작년 7월인가 정세균 총리님한테 이 안을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국가 사업으로 해야 된다 했거든요. 그게 혹시 뭐 건너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서리걷다. 사업의 이 일머리를 너무 모르고 그냥 말로만 하신다. 그래서 그동안 장관 하셨는데 이렇게 행정을 모르시나 이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30만 호의 그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려면 적어도 면적으로 보면 송파구 면적 정도의 빈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송파구에 지금 인구가 67만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인구가 사는 면적이 필요하다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그 면적 전체를 다 활용해도 안 됩니다. 30만 가구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수치다. 안 되는 말씀을 책임 없이 하시는 거죠. 제가 또 박영선 후보가 지금 컨텐츠가 없으니까 문재인 정부의 이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을 전부 고문으로 영입하셔가지고 서울시정도 정말 무능한 재판이 되려나 걱정되는데 그중에 제일 걱정되는 것이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입입니다. 네. 근데 문재인 정부도 북한 눈치 보고 있는데 서울시정도 일부 심하게 걱정하시는 분은 평양한테 다 퍼주려고 저런 분을 영입하느냐 이렇게 해서 정말 걱정이 많고 저도 걱정을 합니다. 왜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고문이냐? 왜 서울시정을 평양에 들러리로 만들려고 걱정하시는 분 그 걱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본인이 일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나 그런 분들이 좀 뭐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저 누구 압니다. 누구랑 친합니다. 이렇게 과시를 하죠. 캠프는 서울시장이 되기 위한 캠프고요. 실무적으로 충실한 공약, 튼실한 공약 만들 만한
인사들만 있으면 선거는 치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저런 분들을 영입하고 만나고 하는 모양새를 내는 게 사실은 저는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박영선 후보가 내놓고 있는 공약마다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데 민주당의 유력 후보로 등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4명의 후보가 공약도 힘을 모으고 혼연일체가 돼서 함께 혼연일체가 돼서 싸울 때 아마 서울시장 자리를 탈환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 외에도 박영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혹시 느끼고 계시는 점이 있으면 좀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거의 다 썼네요.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창동 가셔서 반값 아파트 공급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 김성환 의원 또 우원식 의원이 박영선 후보 잘 모르니까 저렇게 했다고 뒤집으니까 일주일 후에 거기에 모더나 백신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관권 선거이기도 하고 왜 거기다 비싼 땅값에 모더나 백신 공장을 짓습니까? 석박사만 와서 일자리도 창출도 안 되는데 수직 정원? 그것도 SF 만화 같아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러시아 백신 지금 이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백신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가을 돼도 어르신이 백신 주사를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데 대통령은 모더나 CEO와 통화할 때는 TV에 나오시고 백신이 공급이 안 될 때는 숨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은경 청장이 러시아 백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회피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열심히 백신 준비를 해왔다면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하지 않죠. 11월 달에 집단 방역, 전 이 상태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네. 오늘 또 뉴스가 나와서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못 넣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를 7천만 명 이상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올해 내로 집단 방역이 가능하죠. 일본하고 비교하면 참 굉장히 처참한 상황입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주은희 후보님 1분 30초 동안 전 마저 세계에 1억 7천만 명 되시는 분들이 지금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백신 없습니다. 백신 없는 겨울, 백신 없는 봄, 백신 없는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K-방역 자랑하고 선거 때마다 돈을 뿌립니다.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은 국민의 서울시장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저히 안 됐다 생각하니까 정말 답답하고요. 서초구는 오늘 발표가 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서초구 1등 안 주고 싶어도 서초구 방역 시스템 1등이라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 시민들의 이 생명과 재산 안전은 야물딱지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끝나신 거죠? 30초 정도가 네. 남았는데 어쨌든 두 분 오늘 아주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참 알차게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네. 2분씩 하셔야죠. 자,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먼저 기호 2번 오세훈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2분입니다. 예.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정말 4명의 후보 누가 나와도 민주당 시장보단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지켜보셨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4명 원팀입니다. 힘 합치겠습니다. 멋진 경쟁, 치열한 경쟁하면서도 또 칭찬할 건 칭찬하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서울시정 찾아오겠습니다. 저 오세훈 많이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았고 그리고 심려도 끼쳐드렸습니다. 이번 출마 과정에서 고민하면서 그리고 공약을 다듬으면서 이 피폐해진 서울시정을 보면서 정체된 서울을 보면서 정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책임이라는 자책감으로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의 빚을 갚을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해서 지난 10년 동안 정체된 서울시 다시 뛰도록 만들겠습니다. 서울시가 다시 뛰어야 대한민국도 다시 뛸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업이 몰려오고 투자금이 몰려오는 그런 가슴 뛰는 서울시를 만들어야 좌절감에 빠져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문화도시, 최첨단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감수성이 어우러져서 정말 매력 있는 공간, 그런 세계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 1년 동안 밑그림을 철저하게 튼실하게 그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일,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우리 서울 시민들 보듬고 배려하는 행정으로 1년 동안 중앙정부가 못한 것 서울시가 잘해서 유능함을 인정받아서 우파에게 맡기면 다시 살아나는구나 사례를 만들어서 내년 정권교체에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조세훈 열심히 뛰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호 4번 조은희 후보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여기 함께 하신 오 후보님은 10여 년 전 저와 서울시장, 부시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존경하는 동반자십니다. 최근까지 저는 오 후보님이 조은희 캠프의 리더가 돼서 조은희를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으로 만들고 오 후보님은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되셔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멋진 리더가 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오늘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오 후보님이 성공하시기를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시민은 변화를 원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 정신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어야 합니다. 서울시 10년, 무능한 10년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불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보수도 참신하고 실력 있는 새로운 인물로 승부를 해야 합니다. 저 조은희가 승부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젊은 층의 지지도가 많습니다. 민주당 정권을 실망한 중도층도 저를 지지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남 송파도 지지만 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이기는 DNA가 있는 저 조은희에게 칼을 쥐어주십시오. 조은희가 안철수 건너 박영선 잡고 민주당 정권 심판하겠습니다. 승리로서 보답하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쭉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뒷얘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네 분 후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흔히 프롬프트라고 그러죠. 이 앞에 글씨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네 분 후보들이 아무런 장치 없이 제가 오늘 참 그거 인상 깊게 봤거든요. 정말 하도 우리가 그동안 읽는 정치인들한테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아주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그만큼 네 분 후보들이 여러분한테 충분하게 자기 입장, 자기의 생각을 전해드렸으리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선거라는 거요. 여러분 가서 대충 찍으시기보다는 함정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투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의 그런 이성적 판단에 가장 중요한 객관적 자료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고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의 후보님들도 말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죠. 그 4월 7일에 진행될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그 첫 번째 순서 서울을 바꾸는 힘 마스투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